만약에 정말 AI가 우리 일의 대부분을 대신하고 그래서 엄청난 부가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온다면 어떨까요? 생산성은 막 폭발하는데 정작 내 월급은 사라진다면요. 이게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리다가도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 바로 우리 앞에 닥친 현실적인 질문 같아요. 그렇죠. 기술 발전의 속도가 이제 우리의 사회적 상상력을 뛰어넘기 시작한 거죠. 인류 전체의 파이는 커지는데 정작 내 몫의 파이는 어디서 받아야 할지 막막해지는 시대. 바로 그 지점에서 불안감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제시된 AI 기본사회라는 개념을 좀 깊이 파보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AI 시대에도 먹고는 살아야지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인간의 노동이 더 이상 경제의 중심이 아닐 때 사회 전체의 부를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설계도였어요. 맞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바로 AI 시대의 진짜 문해력, 그러니까 AI 리터러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챗 GPT 사용법을 아는 걸 넘어서요. AI라는 기술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운영체제, 즉 규칙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능력인 거죠. 네, 바로 그 규칙의 변화. 오늘 저희는 AI 리터러시 관점에서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거대한 규칙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첫째는 부를 만드는 방식, 즉 생산의 규칙이고요. 둘째는 그 부를 나누는 분배의 규칙. 마지막은 이 모든 시스템을 지탱하는 생존의 규칙입니다. 자, 첫 번째 규칙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생산의 규칙이 바뀐다. 과거에 1시간 일해서 100원을 벌었다면 AI 시대에는 1시간에 10만 원을 버는 시대가 온다. 이 비유가 정말 강렬했어요. 그게 바로 초생산성, 그러니까 하이퍼 프로덕티비티의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죠. 과거 산업 시대에는 인간의 노동 시간이랑 생산량이 거의 비례했잖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잘 짜인 알고리즘과 양질의 데이터,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부를 창출하는 핵심 동력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땀이 아니라 AI의 연산이 부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거대한 역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회 전체의 부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생산 과정에서 인간이 점점 필요 없어진다니, 경제는 성장하는데 내 일자리는 불안해지는 이 아이러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새로운 위기를 만듭니다. 일부 분석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절반 가까이가 AI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죠. 특히 지금까지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고학력 사무직, 그리고 여성과 청년층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로봇 기술이 결합된 피지컬 AI가 제조업 현장까지 파고들면 블루칼라 일자리 역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게 되고요. 결국 열심히 일하는 그 대가를 받는다는 우리가 믿어온 가장 기본적인 사회계약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AI 기본사회라는 구상은 이 낡은 계약을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으로 두 가지 기둥을 제시합니다. 바로 보편적 기본소득, UBI라고 하죠. 그리고 보편적 기본서비스, UBS입니다. 기본소득은 이제 좀 익숙한 개념인데 기본 서비스는 조금 생소하게 들리네요. 일단 기본소득부터 짚어보죠. 이건 그냥 모두에게 돈을 나눠주자는 거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런데요. 그 철학을 깊이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시혜적 복지를 넘어섭니다. AI가 만들어낸 막대한 부의 원천이 뭘까요? 바로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만들어낸 데이터와 또 국가가 투자한 공공 인프라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결과물인 부 역시 우리 모두가 주주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개념이죠. 복지가 아니라 배당이라는 관점의 전환이군요. 그럼 보편적 기본 서비스는 뭔가요? 이건 AI 기술을 활용해서 공공 서비스를 훨씬 더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과거의 복지는 가난이나 질병을 증명해야만 받을 수 있는 약간 사후약 방문식이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서류로 증명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상처받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AI 기반의 기본 서비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병에 걸린 후에야 병원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AI가 내 스마트워치나 건강검진 기록 같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질병의 징후를 미리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아하. 또 특정 산업의 위기를 감지한 AI가 실직 위험이 높은 노동자 그룹에게 맞춤형 재교육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수도 있고요. 이론적으로는 정말 좋아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좀 섬뜩한데요. 내 건강 상태나 직업적 미래를 국가의 AI가 꿰뚫어보고 관리한다는 게 편리함을 넘어서 일종의 통제나 감시 사회로 가는 길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스마트 국가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기술의 설계 단계부터 투명성과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AI가 제안을 할 뿐 최종 결정은 언제나 개인이 내리는 구조여야 하죠. 결정은 내가 하는 거군요. 네, AI의 권고를 따를지 말지는 전적으로 나의 자유인 겁니다. 이건 감시가 아니라 오히려 정보의 비대칭을 줄여서 개인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조력자로서의 AI를 상상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AI가 내 삶의 결정자가 아니라 조력자로 남아야 한다는 그 전제가 중요하군요. 자, 그럼 생산의 규칙이 바뀌면서 새로운 분배 방식으로 기본소득과 기본 서비스가 나왔다는 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 현실적인 두뇌가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네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할 돈이 어디서 나오는데 결국 또 세금 올리는 얘기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하하,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이죠. 바로 여기서 두 번째 핵심 변화, 분배의 규칙이 완전히 새롭게 짜입니다.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었어요. 세금을 더 걷는 게 아니라 국가의 역할 자체를 바꾸자는 아이디어, 바로 공유지분 모델이죠. 맞습니다.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기존의 국가는 기업들이 돈을 다 번 뒤에 그 일부를 세금으로 걷어가는 조세 국가였죠. 하지만 AI 기본 사회에서의 국가는 미래 핵심 산업에 직접 지분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투자 국가로 변신합니다. 비유하자면 국가가 거대한 벤처 캐피털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엔비디아 같은 엄청난 AI 기업이 탄생한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국가는 그 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데이터 센터나 전력망 같은 막대한 인프라를 지원해주고 그 대가로 기업 지분의 한 30% 정도를 공공의 몫으로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배당금으로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준다. 이런 그림이군요. 정확합니다. 이 모델의 가장 큰 의미는 시민의 지위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금을 내고 혜택을 수동적으로 받는 납세자나 수급자가 아닙니다. 국가라는 거대 플랫폼의 성공에 기여하고 그 과실을 함께 나누는 주주, 즉 쉐어홀더가 되는 것이죠. 납세자에서 주주로. 와, 이 인식의 전환이 엄청난 심리적 효과를 가져올 것 같아요.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감시하는 걸 넘어서 나의 데이터와 국가의 투자가 합쳐져서 나에게 배당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이 들면 복지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나 조세 저항 같은 문제도 훨씬 줄어들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이미 현실 정책에서도 그 싹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예산안 계획을 보면 AI 산업 육성에 1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고 AI 연산의 심장인 엔비디아 GPU를 26만 개나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국가가 AI 시대의 석유라고 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를 직접 소유하고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잠깐만요. 국가가 VC가 된다는 건데 VC 투자는 원래 위험이 크잖아요. 10개 투자해서 9개가 망하고 1개가 대박나는 시기인데 만약 국가의 투자가 실패하면 어떡하죠? 우리 기본소득이 갑자기 끊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위험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단일 기업에 올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미래 산업에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자동화가 확산되는 미래에 과연 기존의 세금 모델이 더 안정적일까요? 오히려 성장 잠재력이 튼 미래 산업의 과실을 공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지속 가능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죠. 그렇군요. 기존 방식의 한계를 생각하면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샘 올트먼 같은 실리콘밸리 거물들도 기본소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의 아이디어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겉보긴 비슷해 보이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근본적인 철학이 다릅니다. 샘 올트먼의 모델은 AI로 부를 독점한 거대 기업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사회적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이익의 일부를 나눠주는 일종의 자선 또는 시혜의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델은 데이터나 인프라 같은 공공의 자산에서 나온 수익을 주권자인 시민이 당연한 권리로서 배당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하나는 기업의 선의에 기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군요. 기업이냐 아니면 민주적 공동체인 국가냐 의미심장하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규칙으로 넘어가 보죠. 생산과 분배의 규칙이 바뀌었다 해도 이 거대한 시스템이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움직이려면 막대한 현실 세계의 자원이 필요할 텐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생존의 규칙이 바뀐다는 세 번째 변화가 등장합니다. AI 사회가 단지 모니터 속 디지털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AI를 흔히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부르죠. 상상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뜻인데 실제로 한 예측을 보니까 2030년쯤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거라고 하더군요. 이 막대한 전기를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만드느냐가 새로운 생존의 규칙을 결정하는 첫 번째 열쇠겠네요. 여기서 무엇으로가 핵심입니다. 이게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 생존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알리백정, 즉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사실상의 관세인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죠. 만약 우리나라의 AI 서비스나 AI를 활용해 만든 제품이 화석연료로 만든 전기로 가동된다면 미래에 있는 수출길 자체가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AI 기술을 가져도 깨끗한 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거군요. AI 경쟁력이 곧 에너지 경쟁력이 되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너지 전환과 기본소득이 다시 한번 기가 막히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면 주민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많죠. 그런데 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햇빛연금이나 바람연금 형태로 지역 주민들과 공유한다면 어떨까요? 아, 우리 동네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매달 내 통장에 돈을 꽂아주는 연금 발전소가 생긴다는 거군요. 그럼 반대할 이유가 없겠네요. 에너지 전환도 하고 주민소득도 보전하고 일석이조네요. 바로 그런 발상이죠. 그리고 생존의 규칙을 바꾸는 또 다른 핵심 자원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AI를 학습시키는 원재료는 결국 우리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검색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물건을 사는 모든 활동이 AI의 지능을 높이는 데 쓰이죠. 맞아요. 그 데이터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있는데 정작 데이터를 생산한 우리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 주권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기업이 독점하던 데이터의 소유권과 그로 인한 수익을 데이터를 생산한 진짜 주인인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아이디어입니다. 데이터는 더 이상 특정 기업의 사유물이 아니라 도로처럼 모두가 함께 만들고 혜택을 누려야 할 디지털 공공재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AI 시대는 정말 세 가지 거대한 규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네요. 첫째, 불을 만드는 방식이 인간의 노동에서 AI 기술로. 둘째, 그렇게 만든 불을 나누는 방식이 세금에서 투자 배당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자원이 과거의 석유에서 깨끗한 에너지와 데이터로 바뀐다는 것. 한마디로 우리가 노동자 사회에서 주주 사회로 이동하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네요. 정확한 요약입니다. 다만 이런 청사진이 현실이 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그렇죠. 분명 도전 과제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국가의 투자가 항상 성공하리란 보장이 없는데 이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가 하는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또 AI의 핵심 부품인 GPU를 엔비디아 같은 특정 해외 기업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기술 종속성 문제도 있고요. 네. 그리고 로봇 기술 발전이 제조업 일자리에 미칠 파괴적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도 시급합니다. 그 기술 종속성 문제에 대해 조금만 더 파고들고 싶어요. 우리 사회의 새로운 안전망 전체를 엔비디아 같은 특정 외국 기업의 기술 위에 쌓아 올린다는 건데 이건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 아닌가요? 만약 지정학적 갈등으로 GPU 공급이 막히기라도 하면 우리의 기본소득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극히 현실적인 우려입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AI 반도체나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공공 R&D 투자를 통해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특정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이 새로운 사회 계약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본 이 AI 기본사회 모델은 여러 도전 과제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민주적 정부가 기술 발전의 방향을 이끌고 그 혜택을 모든 시민에게 돌려주려는 하나의 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대안을 상상하고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샘 올트먼의 월드코인처럼 거대 기술 기업이 그 역할을 자처하는 모델도 있죠. 이들은 기본소득을 주는 대가로 우리의 홍채 정보, 즉 절대 바꿀 수 없는 고유한 생체 정보까지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AI가 만들어낼 이 막대한 부호와 권력의 분배 규칙을 과연 누가 정해야 할까요? 민주적 절차를 따르는 정부일까요? 아니면 효율성과 기술력을 앞세운 소수의 강력한 기술 기업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새로운 인사이트 정보를 받아보세요.